저는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이에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30살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저는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죠.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아이를 키우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40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광고 회사가 망했어요. 빚이 생겼고 저축해둔 돈도 다 날렸죠.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잠깐 몇 번 거절당하고 나니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다 소용없어. 이 나이에 누가 날 쓰겠어. 남편은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짜증을 냈고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업 실패가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더 냉정해졌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볼까 하니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했고, 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니까 이번엔 내가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절 무력하게 만들려는 거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월세도 밀리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53살 6년 전이었어요. 저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적금 깨서 권리금 내고 월세 싼 골목 상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설거지를 했어요. 혼자서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여는 날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되겠냐고 했죠. 그래도 저는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손은 늘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어느 날은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문고리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사람들은 제 국밥이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힘이 됐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늦게 들어와도 밥은? 하고 묻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제게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요. 거울을 보면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고 저는 그저 늙어가는 아줌마일 뿐이었어요. 누가 제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 다 끄고 조용한 가게 안에서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일만 하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죽는 건가?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요.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게에 구인 공고를 붙였어요. 그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제가 35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삶이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광고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진 건 제가 53 되던 해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죠. 빚은 제가 국밥집을 여러 갚았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6년을 하다 보니 이젠 제법 손님도 붙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몸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다 보면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몇 번 말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숨뿐이었어요. 내가 뭘 알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됐달까요? 어느 날 아침 무거운 쌀 포대를 옮기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59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알바생을 구하기로요. 며칠 후 한 청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좋은 남자였죠. 이력서를 받아보니 33, 이름은 서준영.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경력란이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말수도 적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그 청년의 눈빛이 착했거든요. 거짓말 같겠지만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래서 물었죠. 왜 우리 가게에 지원했어요? 그 준영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가 따뜻해 보여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따뜻해 보인다니. 저는 그저 매일 똑같이 국밥만 끓이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겐 제 가게가 따뜻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일부터 나와봐요. 일주일 해보고 결정하죠. 준영이는 다음 날부터 나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접시 놓는 것도 조심스럽고 손님한테 말 거는 것도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묵묵히 일했어요. 시키지 않아도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무거운 걸 들어주고 무엇보다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진지 드셨어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언제 누가 제 안부를 물어봤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밥을 먹든 말든 관심도 없는데 이 청년은 제가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고요? 저한테는 대수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준영이를 정식으로 고용했어요. 시급은 많이 못 줬지만 그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5시에 나와서 육수 불 보는 것도 도와주고 손님 많을 땐 홀까지 뛰어다니고 가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단골 할머니가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요새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전 그냥 웃고 넘겼죠. 좋은 일이라기보단 그냥 일이 조금 수월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다였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준영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장 보러 가면서 그러다 보니 그 청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죠. 체대를 나왔지만 취업이 안 돼서 여기저기 떠돌았다는 것,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다는 것,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 어느 날 준영이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행복하세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 그게 뭔지 까먹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답하려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준영이가 당황하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있어줬죠. 그게 고마웠어요.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큰 위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준영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나이 차이가 26이나 나는데 말이 되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59에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저 평범한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59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준영이가 가게에 들어온 뒤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일 잘하는 알바생이 하나 생겼구나.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성실하니 다행이다. 그 정도였죠. 아침마다 제가 먼저 와서 육수를 끓이면 준영이는 정확히 8시 반에 출근해서 가게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편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말 한마디 건네도 짜증을 냈는데 준영이는 말이 없어도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가끔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말없이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고 제가 뭘 찾고 있으면 저보다 먼저 알아채고 건네주곤 했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준영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장님 밥 맛있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 제가 맛있냐고요. 그랬더니 준영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사장님은 항상 손님들 먹는 것만 신경 쓰시잖아요.
본인이 뭘 먹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입에 넣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알아봤어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요. 그날 이후로 준영이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준영이를 의식하게 됐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뒤에서 사장님, 이거 어디나 드릴까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준영이가 이미 와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선반 위에 있는 큰 그릇을 꺼내려다가 발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했는데 누군가 제 허리를 확 잡아주더군요. 준영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이었고, 저는 그의 팔에 안긴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준영이한테 들릴까봐 두려웠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네.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하고는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준영이도 어색했는지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며 멋쩍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6살이나 어린 남자를 제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절대 가져선 안 될 감정인데 자꾸만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요. 그 뒤로 며칠은 준영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그런데 준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사 끝나고 정리하면서였어요. 사장님,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있나요? 응. 왜? 요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죠. 그런데 준영이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장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배려하고 있구나.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준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준영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요즘 이상해. 내가 옆에 있으면 괜히 긴장되고 내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고.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야.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라. 준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고 59살 아줌마가 33살 청년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책망했죠. 그런데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요. 뭐? 저도 사장님이 자꾸 신경 쓰여요. 처음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면 제가 다 해드리고 싶고 이게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영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군요. 늦게 찾아온 이 떨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다 끝낸 뒤였어요. 준영이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한잔 하시겠어요?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술이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 옆에 조금 더 있고 싶었거든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맥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준영이는 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놀라서 그 아이를 봤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성실한 청년이 왜 연애를 못했을까 싶었거든요. 준영이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 착각을 많이 해요. 운동했다고, 덩치 크다고, 강해 보인다고요. 근데 사실 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치도 엄청 보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국밥집 하나 운영하며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전 매일매일이 힘들었으니까요. 전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갔고 뭔가 제대로 이룬 것도 없고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먼저 다가가질 못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덮었어요. 그때 준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근데 사장님은 다르세요. 사장님 옆에 있으면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도요, 준영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세상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준영 씨가 온 뒤로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어요.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린 서로를 바라봤죠. 나이도 처지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전 사장님이 좋아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사장님 생각이 자꾸 나고 사장님이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59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받았어요.
제가 여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저도 준영 씨가 좋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준영 씨 보면 자꾸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전 이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린 서로를 껴안았어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죠. 준영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전 사장님을 지킬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전 사장님 편이에요. 전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더 세게 안겼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라고 말해줬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린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었죠. 가게에선 여전히 사장님과 알바생이었지만 문을 닫으면 우린 그냥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이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고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었어요. 국밥을 끓이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죠. 준영이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손님들한테도 더 밝게 웃었어요. 저희 둘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이 우릴 가만 놔뒀다면 좋았을 텐데요. 세상이 조용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젊은 알바생이랑 사이가 좋으시네요. 그냥 웃으며 넘겼죠. 가게 일 잘 도와주니까 좋다고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술 취한 손님 하나가 가게에서 뭔가 사진을 찍고 가더니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 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밥집 사장이 젊은 애랑 뭐 한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데 귓속말로 흘러다니는 소문들이요. 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떳떳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번에 계약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익명으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대요. 가게 위생이 불량하다. 불법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심지어 사장과 알바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까지 있었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6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 싶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생 점검을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해왔고 정기 점검에서 한 번도 문제된 적 없는데 갑자기 특별 점검이라니. 담당 공무원이 말하더군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확인차 나가는 겁니다. 이 순간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망치려 한다는 걸요. 준영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걱정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면 제가 그만둘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게 죄인가요?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근데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이 소문이 더 퍼지면 어떡하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준영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보건소 점검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했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손님들 표정도 달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가게 문 닫고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영이가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가게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놨대요. 혹시나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증거를 남기려고요. 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준영이가 그 녹음 파일을 들려줬을 때 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엔 제 남편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 둘이 완전 이상한 관계야. 나이 차이가 20 몇 살이나 나는데 말이 돼? 위생도 엉망이고 불법 고용도 하고 있어. 신고 좀 넣어줘. 동네 술집 단골들한테 부탁하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30년 넘게 산 그 사람이 제 가게를 무너뜨리려고 거짓 민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남편은 제가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삶의 활기를 되찾는 게 싫었나 봐요.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를 무너뜨리려 한 거예요. 제가 의지할 곳 없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전 그 녹음 파일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았나?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이거 제출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우린 그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에 갔어요.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넣었죠. 건물주한테도 보건소한테도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모든 민원이 거짓이었고 남편이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걸 밝혔죠. 며칠 뒤 보건소 점검이 나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이렇게 깨끗한 가게가 왜 민원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건물주도 사과하면서 계약은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전 더 이상 남편한테 묶여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인생을, 제 가게를, 제 사랑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소문은 무서웠지만 그 소문 속에서 저는 진짜 용기를 찾았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지켜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편이라는 걸요. 민원이 들어온 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보건소에서 나온 담당자가 주방 곳곳을 살피며 뭔가를 적어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건물주도 전화로 계약 문제를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준영이는 달랐어요.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 처음엔 위로가 안 됐어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미 소문은 다 퍼졌는데. 그런데 준영이는 며칠 전부터 가게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뒀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 이상한 손님들이 자꾸 사진 찍고 그래서 뭔가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사람은 저보다 먼저 위험을 느꼈고 저를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녹음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거기엔 제가 상상도 못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 술 취한 동네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둘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보건소에 신고 좀 넣어줘. 위생 문제 있다고. 아, 건물주한테도 한마디 해주고. 그 파일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했구나.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고, 날 이렇게 짓밟으려고 했구나. 준영이는 그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저는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아이가 혼자 다 처리했어요. 경찰서, 보건소, 건물주한테까지 증거를 다 제출하고 왔더라고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보건소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모든 민원이 허위였고 가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건물주도 사과했어요. 오해했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준영이와 단둘이 앉았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사장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그 아이 품에 안겨서. 준영이는 그냥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주고 믿어주고 함께 싸워준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경력도 돈도 없는 그 아이가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화려한 말도 비싼 선물도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서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준영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해요. 함께요. 서로를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한 지 39년 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한 짓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도 입증됐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적 용어로 정리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이 제게 한 일들, 가게에 대한 악의적 민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든 게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가게가 제 단독 소유라는 것도 인정해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까지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그냥 후련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뭔지 아세요? 익숙한 불행을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는 남편을 봤을 때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39년이 끝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공간도 가게도 제 삶도 온전히 제 것이 됐구나. 다음 날 준영이와 함께 간판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간판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업체 사장님이 물었죠.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준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국밥이요. 진심을 담아 끓인 국밥이라는 뜻으로요.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진심국밥.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가 진짜 제 것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준영이가 제안했어요. 사장님, SNS 계정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 다 SNS로 맛집 찾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죠. 근데 준영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진 찍는 법, 글 쓰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까지. 처음엔 어색했어요. 59살 아줌마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국밥 진짜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손만 느껴져요.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관계를 둘러싼 소문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응원해줬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보기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밝은 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와 둘이서 가게 문을 닫고 맥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지선 누나. 저는 그 호칭이 낯설어서 웃었죠.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제 남 보는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서요. 창문 너머로 누가 볼 수도 있는 곳에서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게 왜 나쁜 일인가요? 왜 숨어야 하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당당해졌어요. 물론 가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젊은 남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행복하니까요. 장사도 잘 됐어요. SNS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고 단골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대학생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스토리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준영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맞죠? 누나가 멋진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작게 살았는지를요. 남편 눈치 보고 남들 시선 신경 쓰고 제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저는 다시 살아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한 지 39년 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한 짓을 알고 나니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도 입증됐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적 용어로 정리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이 제게 한 일들, 가게에 대한 악의적 민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든 게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가게가 제 단독 소유라는 것도 인정해줬고 남편에게는 위자료까지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그냥 후련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뭔지 아세요? 익숙한 불행을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는 남편을 봤을 때 미안한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39년이 끝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공간도 가게도 제 삶도 온전히 제 것이 됐구나. 다음 날 준영이와 함께 간판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간판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업체 사장님이 물었죠.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준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국밥이요. 진심을 담아 끓인 국밥이라는 뜻으로요.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진심국밥.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가게가 진짜 제 것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준영이가 제안했어요. 사장님, SNS 계정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 다 SNS로 맛집 찾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죠. 근데 준영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진 찍는 법, 글 쓰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까지. 처음엔 어색했어요. 59살 아줌마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국밥 진짜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손맛 느껴져요.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관계를 둘러싼 소문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응원해줬어요. 사장님 행복하세요. 보기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밝은 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와 둘이서 가게 문을 닫고 맥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준영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지선 누나. 저는 그 호칭이 낯설어서 웃었죠.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제 남 보는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서요. 창문 너머로 누가 볼 수도 있는 곳에서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게 왜 나쁜 일인가요? 왜 숨어야 하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당당해졌어요. 물론 가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는데 젊은 남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행복하니까요. 장사도 잘 됐어요. SNS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많이 왔고 단골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대학생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스토리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준영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맞죠? 누나가 멋진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작게 살았는지를요. 남편 눈치 보고 남들 시선 신경 쓰고 제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저는 다시 살아있어요. 진짜로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